서프라이즈 서울 두 번째 코스는 매우 핫한 곳으로 모셔봅니다. 서프라이즈 트립 다음 장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님, 네. 방 안에 온돌 피셨어요. 이렇게 따끈따끈해요, 여기. 여기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쵸? 2000 몇 년도에 했죠? 2021년도. 그래서 따끈따끈.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 인사동에서 삼청동 이 길을 많이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항상 보면 여기 이렇게 공사하던 그 거리가 머리에 기억에 남는데 어느덧 보니까 짜잔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네요.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개관을 했고 지금 2년여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담장 없는 박물관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근데 이 자리가 조금 스페셜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저희가 이제 안동별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세종 때부터 이제 사용이 됐던 곳이고 이제 왕자나 공주님이 가래, 혼례 같은 걸 할 때 사용했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나 학교 있던 데인데 어느새 여기 박물관이 들어섰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학교 자리였다면서요? 네, 원래는 풍문 여중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희가 그 자리 원래 안동별궁으로 사용되고 있던 곳을 이어받아서 공예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예박물관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기 공예박물관이 처음입니다. 옆에 건물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히 이 건물 위주로 한번 구경을 할까 하는데 이 건물이 다양한 그 전시들이 되고 있죠. 우선은 지금 저희 건물이 굉장히 다양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동은 저희가 이제 전시 3동 사전과 직물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증받은 공예작품 5,000여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300여 점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사옵니까? 여러분 안에 가서 예쁜 공예품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직물과 관련된 전시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옆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옷이 아니라 병풍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직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옷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직물을 가지고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수병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들기도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품들이어서 굉장히 고가로 활용되고 있던 것들인데요. 옆에 보이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회화와 자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풍은 원래 오른쪽부터 세개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폭을 보시면 세 번째 폭은 그림이에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그림이고 뭐가 자수인지 잘 모를 정도로 거의 흡사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자수는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수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화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세히 보면 그림을 그린 건지 아니면 실을 가지고 수를 놓은 건지 꼼꼼히 보셔야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자수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작가가 한쪽만 이 그림을 놨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한 명의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은 아니고요. 여러 명의 작가일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저기 보이는 낙관에 따라서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수가가 놓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군요. 뒤에도 뭔가 이것도 혹시 자수인가요? 자,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자수 작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넓은 공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로 수를 놓기 위해서는 그림이 필요한데 굉장히 다양한 회화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수를 놓은 병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대단한 게 거의 한 벽면 정도를 다 자수로 놓으셨다는 건데 얼마나 이 공이 많이 들었을까 진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코너는 저희가 앞에서 회화와 자수를 연결해서 봤던 것처럼 염원의 마음을 이라는 코너로 불교자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쁜 연꽃 모양의 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방석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왕비방석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자수, 상궁, 청신녀, 명, 연화, 봉황문, 방석 아우, 이름 다 외우셨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 있나요, 이름에요? 네, 우선 저기서 상궁, 청신녀, 명이라고 되어 상궁은 상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명이 청신녀라는 음. 상궁이 이거를 시주를 했다라는 게 한글로 적혀 있어요. 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네. 100여 년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한글이 있다는 면에서 좀 재밌는 방석인 것 같아요. 진짜 한글도 이렇게 자수로 다 글씨를 써놨네요. 네네네. 그러면 상궁이, 조선시대 상궁이 이거를 드린 건가요, 절에? 그렇죠, 그렇죠. 저 굉장히 그 마음에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거를 그렇죠. 했네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요. 상궁들도 좀 돈이 있었나 봐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을 수도 있죠.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여성 공무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수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법들 중에서 금실을 사용해서 진금수라는 걸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금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아,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 금실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어떻게 금색을 어떻게 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면실 위에다가 금을 얇게 말아서 진짜 동그랗게 금을 만드는 입혀서?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박 있잖아요. 네, 금박처럼 금박에 한지를 붙여서 그걸 가늘게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그 네. 금실 같은 경우에 그 진금수는 대부분 이렇게 직조를 한다는 거는 실하고 실이 만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찰이 있어서 그게 좀 실이 좀 금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천 위에다가 실을 올리고 그 실을 다른 가는 실로 고정하는 방법. 이거를 진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도 이 문양의 가장자리를 전부 다 진금수를 놔서 마감도 되고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마감이 된 거죠. 지금은 뭐 금색 실하면 그냥 뭐 나이론으로 이렇게 금색을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그냥 금색이구나 한데 이건 금색이자 진짜 금이 들어간 실이라는 거죠. 더 귀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불교와 관련된 저쪽에 보니까 연꽃 문양들이 있는 자수들이 있네요. 네, 저것도 저희가 굉장히 아끼는 유물 중에 한 가지인데 역시나 1년이 지나서 지금은 진품은 수정고에 들어갔고 저희 다양한 그 자수장 선생님이라든지 염색하신 선생님들 통해서 저희가 재현품을 만들었는데 저거는 이제 현우경이라는 불경 책인데요. 그 표지를 자수 커버로 싼 거예요. 얼마나 귀한 책이었으면 저 자수를 놓은 책을 이렇게 고이고이 귀하게 쌌을까요? 선생님은 가끔씩 이렇게 진품 보고 그러시죠? 그렇죠. 아, 부럽네요. 이게 또 박물관에서 일하는 네. 쏠쏠한 재미가 아닌가 제 싶습니다.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 작품들. 작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겼던 지혜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번 코너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자수실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근대 자수와 어떻게 하면 직물에 문양을 넣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옆에 보니까 저건 딱 봐도 이거 그 손가락에 넣는 골무다 알 수 있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골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개성이 드러난 골무라고 해야 되나 문양이나 뭐 이런 장식구들이 좀 다양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이런 일상 생필품 같은 거를 쓸 때 그냥 투박하게 그냥 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골무에 그 모든 정성을 담아서 저렇게 한 땀 한 땀 예쁜 골무들을 만들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무만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것 같지가 않아요. 어. 골무도 정성을 들였고 오. 그 옆에 있는 자도 보시면 네. 나비가 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나비가 그 자의 눈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점을 찍어서 눈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나비 문양으로 문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처럼 모든 도구들에 그렇게 정성들 담아가지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그럼 여기 있는 이 공예품들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기 같이 전시되고 있는 실패가 있거든요. 그 실패가 신기하게 전체적으로는 칸이 16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칸을 열면 거기도 실이 있고 네. 두 칸을 합쳐서 또 네 칸을 열면 네? 또 그 안에 좀 넓은 칸이 있어서 거기도 또 실이 있고 8칸에도 실이 있고 오. 18칸에도 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야. 실을 보관할 수 있는 실첩이 있습니다. 오,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 보면은 이 선조들의 지혜가 꼭 저희가 현대인이라고 다 IQ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선조들의 지혜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는 저희가 이제 직물의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뒤쪽으로 저희가 똑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는 붓주머니를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 집기로 짜는 방법, 그다음에 술을 놓는 방법, 그다음에 금직을 찍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문양이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전시물 하고 시각장애인 촉각 테이블로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물관에 오실 때는 네. 검은색을 추천을 드려요. 예. 왜냐면 왜죠? 저희가 사실은 앞에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저희 박물관이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명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네. 또 하나는 유리에 신경을 썼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반사가 잘 안 되는 유리라서 좋은 점이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빛이 있으면 어. 자기 모습이 전시 진열장에 비치기 때문에 네. 검은색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이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좋기는 합니다. 아, 제가 좀 옷이 좀 오늘 OOTD가 좀 실패네. 제가 왜냐면 얼굴에 자체 발광이 안 돼서 항상 옷으로라도 어떻게 반사 효과를 내려고 밝은 것만 입고 다니는데 박물관에 오시면 더 화려한 작품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 댁 가면 이런 걸로 밥상포 이렇게 많이 덮어놨었거든요. 맞나요? 맞죠.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가 있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상보자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런 모양이 진짜 많죠.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25년에 나온 그 여학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자기 만드는 방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보자기는 특히 또 이렇게 보시면 퍼즐처럼 색깔 알록달록하게 돼서 작은 거를 잊고 이렇게 해서 큰 보자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공법이 뭐라고 배웠었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해가지고 무슨 공법이죠? 아이 뭐 공법까지 할 건 네. 아니지만 네. 저희가 그냥 이걸 편하게 조각보라고 불러요. 아, 맞다. 조각보. 네, 조각을 입는 건데 네. 모양을 똑같이 해서 입는 방법이 있고 조금 모양이 다양한 아이들을 그냥 연결해가지고 약간 그 어디 논두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조각을 입는다는 거는 그 정성을 모은다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옷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 색동 저고리도 그렇고 네. 뭐 깃 부분이라든지 앞에 섭 부분 같은데 작은 조각을 이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럴 때는 다들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각보가 만들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수로 놓은 보자기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그래서 자수 놓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좀 색깔은 예쁘고 싶고 할 때 그나마 조금 덜 힘들려고 조각보를 만든 건 아닌가요? 우선은 사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 보면 조각을 이어서 쓰면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이 바느질하는 연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용도로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각들을 이거를 하나하나 이어 붙이려면 손으로 바느질로 이은 거잖아요. 지문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나기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풍문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곳으로 놀러 오세요.